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이번 작품은 김현숙 장편소설 먼 산이 운다입니다. 이번에도 김현숙 작가님의 소설 한 편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흐린강 저편에서는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잔잔하고 따뜻한 감동을 주셨는데요. 이번 소개할 작품은 나의 유년기 시절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기차를 타고 어릴 적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 그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아련한 유년기의 추억을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먼 산이 운다. 김현숙 장편소설 1. 매캐한 공기, 급작스레 빨라진 듯한 바퀴 소리, 이어서 열차 안은 검은 장막이 들이우듯 다시 확 어두워졌다. 쿨렁이며 전해오는 우람한 차체의 진동도 승강구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단내와도 같이 후끈 날아오는 녹내음도 어둡고 긴 터널 속에 흡수되어 온통 쾌쾌한 악취와 소음만이 가득할 뿐이다. 중령 터널쯤 되는 것일까? 단양을 지나 이토록이나 길이가 긴 걸 보면 아마도 중령임이 틀림없다. 속칭 또아리굴 혹은 또아리굴이라 일컫는 루프식 터널. 고지대의 가파른 산 허리를 또아리의 형상으로 구불구불 뚫어놓아 굴을 다 빠져나와 아래를 보면 저만치 벼랑 밑으로 처음 들어갔던 굴의 입구가 까맣게 입을 벌리며 눈 아래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 그곳임이 분명했다. 열차가 이곳을 지날 때면 갈래머리 소녀 혜인은 날리듯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며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를 내지르곤 했었다. 열차의 화통에서 뿜어나오는 연기로 코밑이 새까매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완행열차 10시간이 전혀 지루한 줄을 모르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좌석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미동조차 않고 있다. 중령이건 어디건 무어 그리 대수인가 그저 눈을 꼭 감고 편히 앉아 있는 것만이 최상일 듯한 기분이었다. 차창이 희끄물에 밝아오는 것을 보면 터널의 입구가 멀지 않았고 예의 또아리구림을 확인하려는 금방이라도 차창 밖으로 몸을 날릴 듯한 익숙한 몸짓을 시도해 볼 법도 하련만 여전히 그녀는 좌석에 몸을 꽉 밀착시킨 채 꼼짝도 않고 있다. 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아예 움직일 엄두가 나질 않는다. 꽉 닫혀진 창과 완벽한 냉방, 그 어디에도 틈새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한여름 특급 열차가 빚어내는 완전 밀폐의 분위기에 질식할 듯 그녀는 숨이 가빠왔다. 훤해진 차창을 통해 시야 가득 녹음이 다가든다. 그러나 창은 이제 곧 다시 어두워지고 말 것이다. 열차는 그새 막 또 하나의 터널을 들어서고 있었다. 길고 짧은 수많은 터널들, 내륙의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중앙선엔 유난히도 굴이 많았다. 예의 넓은 깃에 가스란히 불을 먹인 하얀 면 블라우스, 감색 스커트의 교복 차림으로 혜인은 늘 객실의 창가 쪽에 앉길 좋아했다. 초록빛 리본 달린 책 넓은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조용히 터널 속 창을 주시할 때면 때론 확 어두워지는 차창 저 너머로 남모를 소년들의 검은 눈망울이 별처럼 영롱히 반짝였었다. 빈자리 다 놔두곤 쉴 새 없이 객실을 드나들며 서성이던 발랄한 등산복 차림의 남학생들, 별을 담고 싶고 별을 염원하던 빛나는 그들의 검은 눈동자. 그러나 이제 캄캄한 어둠 저 차창 위엔 갈립처럼 건조하고 여윈 모습의 한 여인이 보일 뿐이다. 우리 생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어둠의 터널 중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하나의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앞을 헤아릴 길 없는 길고 어두운 굴,
중요한 건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는 일일 것이다. 그녀의 주치의인 K대 신경정신과 황희연 박사의 말이 떠올랐다. 한혜인 씨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어요. 과도한 결벽증이 문제인 거죠. 예컨대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자아를 너무 완벽히 무장하려는 강박관념. 그 점이 문제입니다. 좀 더 자신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화날 땐 거침없이 욕도 하고 울고 싶을 땐 막 울기도 하고 그러세요. 뭐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성인군자연 하는 사람도 욕 안 하고 욕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겉으론 점잖을 떨어도 속으론 다 똑같아요. 제 말 믿으세요. 방학 내내 그녀의 치료를 전담해온 황 박사는 잠옷 진지한 낯빛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 방학이 끝나기 전 기분 전환 겸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시죠.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좋겠네요. 어릴 적 고향이라든가 신혼여행지 같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복잡다단한 각종 테스트와 수차례의 상담 끝에 내려진 처방이 고작 여행이라니 자신의 상태가 꽤나 심각한 것이라 여겨온 그녀로선 너무도 의외의 결과에 아연하기만 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무력감, 허탈감, 극심한 우울, 결코 예사롭다 할 징후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에 몸담아온 것이 근 20년에 가까웠다.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 생각한 교직에 돌연 회의를 느끼며 휴직을 결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 갑자기 닥쳐온 남편의 실직까지 겹쳐 한동안 그녀는 걷잡을 길 없는 혼란과 고통 속을 헤매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 아침에 눈을 뜨면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에 일체의 움직임을 멈추곤 미라처럼 누워만 있었다.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오르면 무언가 강력한 힘에 눌린 듯 목적지인 학교에 닿아도 내리질 않고 할 일 없이 버스의 종점과 종점을 오가는 일을 반복했다. 무엇보다 가장 그녀를 괴롭힌 것은 짙은 문신처럼 그녀의 뇌리에 와박혀 지워지질 않는 건구의 음성이었다. 눈을 감으면 수업 중 느닷없이 욕설을 내뱉곤 그 후 끝내 종적을 감추고만 건구의 모습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에이, 18. 그녀를 애워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만 그 가공할 음성은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괴롭혀왔다. 난생 처음 들어본 끔찍한 욕설. 교사로서 그녀가 지녀온 자긍심, 보람 같은 것을 일시에 무너뜨리고만 너무도 기막히고 충격적인 욕설이었다. 여름방학을 2주 앞둔 토요일 4교시. 섭씨 32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무더위였다. 불쾌지수가 극에 달한 찜통 같은 교실에서 혜인은 땀이 줄줄 흐르는 몸을 교탁에 의지한 채 고의 영어과 보충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실의 좌우 양쪽 벽에 매달려 삐걱이며 돌아가는 헐어빠진 선풍기의 역할은 오히려 미적지근한 바람만 불러일으킬 뿐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였다. 더위를 견디다 못한 아이들은 저마다 땀에 흠뻑 절어 교복 바지를 둥둥 걷어올리고는 조는 듯 몽롱히 앉아 있었다. 인근에 새로이 들어선 신설학교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격차를 느끼게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명색이 종합고등학교일 뿐 실제로는 학급당 단 10%에 해당하는 대입시 지망생만을 대상으로 강행하는 수업이기에 소위 보충 수업이란 늘 무언가 아슬아슬한 위험스런 뇌관을 안고 있듯 무리일밖엔 없었다. 취업, 실무, 자격증 취득 같은 대다수 학생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제쳐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교과 내용만을 주입해야 한다는 건 더없는 고역이었다. 더위 탓인지 그날은 교실을 진동하는 원인 모를 악취까지 겹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 수도권 변방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다수인 아이들은 청결이나 위생 문제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랄까, 그들에겐 향긋한 비누 냄새 대신 척박한 삶의 그늘과도 같은
그들만의 큼큼하고도 습한 특유의 채취가 있었다. 스며든 듯 점차 동화되고 익숙해진 그들 고유의 채취였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가 조금 어긋나 있었다. 마른 푸성기처럼 축 늘어진 아이들의 모습에 그녀는 와락 염증이 느껴졌고 순간 의식 저 밑바닥으로부터 강한 흔들림 같은 것이 몰려왔다. 벗어나고 싶다. 이 모든 남루로부터.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난데없는 아우성에 그녀는 흠칫 놀라움을 느꼈다. 아이들에 대한 그간의 애정도 다 허위였던가. 일견 최선을 다하는 듯 보이나 내면은 조바심을 치며 그들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교묘한 이중 심리가 작용했을까. 돌이켜보면 토요일 4교시,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도 어쩌면 그러한 그녀의 복잡한 내면이 만들어낸 불상사인지도 몰랐다. 도치법. 혜인은 그때 문장수사법 중 의미의 강조를 위한 도치법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의 환기를 위해 몇 가지 시원함을 안겨줄 만한 예문이 필요했고 그녀는 급히 떠오르는 영시의 문장을 암송하며 그것을 칠판에 적어 나갔다. 미국 시인 로버트 리 프로스트의 눈 오는 저녁 숲가에서의 첫 구절이었다.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첫 문장.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알 듯도 하여라. 알 듯도 하여라.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위의 문장을 예시하며 도치법을 설명하는 그녀의 땀절은 이마에 순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왔다. 불현듯 고요한 겨울 저녁, 눈 오는 숲가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다. 도치건 강조건 다 떠나 오늘은 무더위 속 오직 시 한 편만을 가르치자. 끔찍한 더위 속 조는 듯한 몽롱함에서 벗어나 싱싱한 피와 은유가 살아 맴도는 한 편의 시를 감상하자. 그녀는 자신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싱그러운 기운을 느끼며 음미하듯 시의 구절 구절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이 숲이 누구의 숲인지 알 듯도 하여라. 그러나 그의 집이 마을에 있으니 숲이 눈으로 덮이는 것을 보러 내 여기 멈춤을 그는 보지 못하리. 내 작은 말은 반드시 이상히 여기리라. 한 해 중에도 가장 어두운 저녁,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 귓가에 농가도 없는 곳에 멈추는 것을. 마른 짤랑 방울을 흔든다. 무슨 잘못이 있나 하고. 혜인은 점점 더 눈 오는 저녁 숲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힝! 순간 교실 뒤편 구석자리로부터 흡사 말누름 소리 같은 이상한 괴성이 들려왔다. 우하하하하. 교실은 순식간에 폭소의 소음 속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온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책상을 두들겨 댔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흔들림 없이 시를 읽어갔다.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잠들기 전에 여러 마일을 가야만 한다. 잠들기 전에 여러 마일을. 잠들기 전 여러 마일을. 아쉬운 듯 시낭송을 마치며 혜인은 그제야 소리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교실 맨 뒤쪽 가장자리, 건구의 자리임이 분명했다. 워락 마음이 조여왔다. 드렁드렁. 아이들의 여전한 웃음에 섞여 작은 수레가 힘겹게 자갈 위를 구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코골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 듯도 하여라. 알 듯도 하여라. 이 코골이가 누구의 것인지. 숲 대신 코골이란 단어를 대체해 영문 예시를 반복하며 아이들의 주의를 끌어모았으나 허사였다. 도리 없이 그녀는 발을 구르며 웃어대는 폭소의 한가운데를 뚫고 힝
마루름 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건구였다. 책상 위로 두 팔을 쭉 뻗은 채 그 위에 얼굴을 묻곤 혼곤히 잠이 든 아이. 잠든 아이의 얼굴엔 땀보다 더 진한 세상살이의 고됨이 묻어 있었다. 일어나라, 건구. 일어나.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폭소의 잔재와 함께 교실의 모든 시선이 건구와 그녀를 향해 모아졌다. 바로 그 점이 잠든 아이를 그대로 놓아둘까 싶은 그녀의 마음에 제동을 걸어왔다. 앞으로의 수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이었다. 건구, 일어나라. 그녀는 좀 더 힘껏 건구의 어깨를 두들겼다.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에이, 씨팔. 아이가 장승처럼 벌떡 몸을 일으키며 욕설을 했다. 시끄러! 뭐야? 에이, 씨팔. 잠꼬대를 하듯 팔을 휘저으며 소리친 건구는 그러나 쓰러질 듯 책상 위로 풀썩 다시 몸을 엎드리고 말았다. 죽은 듯이. 와하하. 아이들은 다시금 요란스레 웃어대기 시작했고 혜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내렸다. 핑글 돌아가는 어지러움 속에서 그녀는 아득히 울려오는 수업 종료의 벨 소리를 들으며 휘청이는 몸을 끌고 겨우 교실을 빠져나왔다. 까마득한 종소리. 그녀는 어떻게 걸음을 옮겨 교무실에 당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다만 간신히 몸을 추스리며 반장에게 건구가 깨어나면 곧바로 교무실로 보내라는 전원만을 남기고는 황황히 교실을 빠져나왔을 뿐이다. 학생에게 욕을 먹은 교사. 그녀는 그날 이후 교사로서의 모든 것을 상실한 느낌이었다. 더 이상 교단에 설 의욕도 품위도 권위도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은 듯한 무기력의 상태가 이어져 갔다. 아득한 절망과 고통만이 전부인 듯 여겨졌다. 제 아무리 잠결에 뱉어낸 욕설이라 해도 수업 중 무참히 학급 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한 일이었다.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감에만 휩싸인 건 역시 교사로서 그녀의 능력 부족에서 오는 미숙한 대응이 아니었을까. 좀 더 유연하고 능숙한 자세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을.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경직되고 미흡한 그녀의 대응으로 일은 더 커지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그날 혜인이 교실을 빠져나간 후 비로소 건구는 잠에서 깨어났다. 반장으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전해 들은 그는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기를 얼마 후 아!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그는 3층 창을 통해 밖으로 몸을 날렸다. 새처럼 가볍고 기민한 동작이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천만다행. 화단의 나무 위에 몸이 걸린 건구는 때마침 운동장에서 교무실로 들어오던 체육교사에 의해 발견.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학교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교내 폭력 서클인 흑사리파. 건구는 그중 악명 높은 그 흑사리파의 핵심 멤버였다. 때마침 피해 학생이 그들의 폭력에 못 이겨 농약을 먹고 자살소동을 벌여 미수로 끝난 직후라 조직의 와해와 학칙에 의한 징계를 앞두고 건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위기를 느끼던 때 거기에 설상가상 혜인이 뜨거운 기름을 들어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건구는 등과 팔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천우신조로 화단의 무성한 나무 위로 떨어진 것이 충격을 한결 완화한 것이다. 아연실색. 희연은 못 박힌 듯 교무실에 앉아 학생들로부터 시시각각 전해오는 건구의 상태를 전해 들었을 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도무지 발이 떨어지질 않아 병원으로 달려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엄청난 충격을 가라앉히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건구의 절대적 안정을 위해서도 혜인은 그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하루였다. 최근 들어 건구의 상태가 뭔가 정상이 아님은 혜인도 감지했다. 때문에 교사로서 충분히 그 점을 간파했으면서도 짐짓 묵과하고 방심해온 잘못도 없진 않았다. 수업 중엔 의례 책상에 엎드려 졸기 일쑤였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 같은 반가움은 보이질 않았다. 어디에서든 만나면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던 수줍은 미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는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혜인은 단지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른 새벽 서울에서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자전거로 야채를 실어 기차역까지 날라주어야만 하는 그의 고된 일상을 알기에 졸음에 빠진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찡 아려올 뿐 책망할 마음은 없었다. 사건이 터진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잠든 모습에 꾸중할 생각이라곤 애초에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의 마음으로 다가갔다. 아니 어쩜 미친 듯 웃어대는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일이 그렇게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화려한 요람, 남루한 요떼기 사이의 간극.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거죠. 정말 세상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차별화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까맣게 절망하곤 해요. 꼭두 새벽 기차역까지 야채를 실어 나르고 인근 아파트에 우유를 배달할 때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땀에 흠뻑 절은 모습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며 우유를 넣는데 어떤 놈은 학교 간다고 맑은 모습으로 광내며 승용차에 오르는 걸 보면 정말 기분 꽝이에요. 에이, 흑살이 껍데기 같은 내 인생. 씨. 고2로 올라간 어느 공휴일. 상담 겸 인사차 당직을 맡은 혜인을 찾아 학교로 온 건구는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필이면 교내 서클의 이름을 흑살이파라 했는지 상담 중 혜인은 건구에게 물었다. 화투에서도 흑살이는 4월, 가장 별 볼 일 없는 달이잖아요. 존재가치 전혀 없는 집단을 의미하는 자학적 발상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잘 사는 집 애들이 광이라면 저흰 흑살이에 불과하니까요. 건구, 네가 왜 흑살이니?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졌는데. 그리고 흑살이도 때론 얼마나 쓸모가 있는데. 너 화투 칠 줄 아니? 흑살이가 없음 초단도 못해. 그리고 흑살이 껍데기가 없음 패가 구성되질 않아. 화투 자체를 칠 수가 없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단다. 크, 평생 광만 팔고 살아온 우리 쌤. 쌤 같은 분은 절대 저 일 이해 못해요. 흑살이파 전 대장. 쌤은 모르시죠? 쌤이 우리 학교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 형 재작년에 학교 뒷산에서 생활고로 목매 죽었어요. 학교 측에서 쉬쉬하고 감추고 넘어갔지만 살다 안 됨 그냥 칵 죽어버리는 거죠. 뭐 시건방 지고 덜 떨어진 놈들 손 좀 봐주고 심부름 좀 시키고 용돈 좀 나눠 쓰고 하는 것. 그게 뭐 그리 나쁜가요? 그건 명백한 죄악이야. 너희들은 서로 친구이며 선하고 올바른 것을 배워가야 하는 학생들이지 조폭이 아니잖니? 중요한 건 합의에 의한 나눔이 아니라 폭력에 의한 강압적 행위라는 거야. 힘으로 쟁취하는 건 언제라도 힘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이 이치다. 그런 건 마땅히 법의 규제를 받아야만 해. 그날 건구와 혜인이 나눈 대화는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 교사인 그녀 앞에서 차마 욕설을 내뱉지 못했으나 그의 내면은 터질 듯 끓어오르고 있음이 전해져 왔다. 교사로서 그녀를 더없는 무력감에 빠뜨리는 모습이었다. 때때로 건구는 혜인으로 하여금 가르친다는 일, 그 본질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존재였다. 격정적이고 예민하고 다루기 힘든, 그러나 한편으론 놀랍도록 근면하고 정직하여 외려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건구는 그런 학생이었다. 대학 졸업 후 혜인이 네 번째로 발령받은 학교를 처음 방문하던 날,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매우 익숙하고도 묘한 느낌으로 다가온 아이. 그 애가 바로 건구였다.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로 근 1시간이 소요되는 수도권 외곽의 L고등학교. 그곳은 그녀가 전임지에서 5년간 근무한 후 새로이 옮겨가는 네 번째 학교였다. 스산한 초봄, 몹시도 어설픈 마음으로 그녀는 발령장을 들고 새 임지의 학교를 찾아갔다. 마침 체육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넓은 운동장엔 붉은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초임 교사처럼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녀는 교무실을 향해 조심조심 운동장의 가장자리를 걸어갔다. 넘칠 듯 활력이 뿜어나오는 붉은 유니폼의 아이들이 공을 따라 우우 몰려갔다. 활화산 같은 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설렘에 혜인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와! 열띤 함성과 함께 그녀 쪽을 향해 축구공 하나가 굴러왔다. 흰색 바탕에 까만 점이 얼룩진 축구공이 흡사 내방객을 반기듯 그녀의 발밑에 멈춰섰다. 가볍게 패스해 줄까 아님 모른 척 그냥 갈까. 혜인이 잠시 그렇게 망설일 때였다. 아, 패스 좀 해주세요. 패스. 한 아이가 날렵한 몸짓으로 그녀 쪽을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다. 검붉은 구릿빛 얼굴엔 장난스러운 웃음이 달려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발끝에 힘을 모아 그가 달려오는 방향을 향해 힘차게 공을 날렸다. 전임지에서 때때로 담임반 아이들을 위해 시구를 해온 전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와우, 감사합니다. 목례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며 그는 번개같이 공을 몰아 상대의 골문을 향해 돌진했다. 슉, 골인, 골인. 그가 순식간에 차고 들어간 공은 정확하게 골문을 통과, 네트를 뒤흔들었고 뽀얀 먼지에 뒤섞인 아이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뒤덮었다. 구릿빛 싱그러운 얼굴이 그녀 쪽을 향해 V자를 그려 보이며 손을 흔들었다. 흰 이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먼지 위로 환히 떠올라왔다. 어디선가 익히 본 듯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첫 출근은 그렇듯 상쾌한 설렘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고1 담임을 맡아 학급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차렷, 경례. 키 큰 아이가 일어나 힘껏 구령을 외치며 첫 상면의 인사를 주도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하얀 치열의 날렵한 모습. 아침에 공을 패스해준 바로 그 아이, 건구였다. 쌤, 와우, 짱 나이스 패스였어요. 이어서 짱 나이스 슛, 골이. 그때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나 절 도와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가까워진 후에도 틈만 나면 건구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흥분하곤 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한 해를 휴학한 탓인지 고1 일하기엔 많이 성숙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 아이였다. 전 과목에 걸쳐 성적도 좋았고 운동을 잘했으며 특히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늘 스케치북을 끼고 다니며 말없이 데생에 몰두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혜인의 과목인 영어 시간에도 때때로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곤 살금살금 그녀의 모습을 소묘하다 주의를 받곤 했다. 그해 봄, 학교의 연례 행사로 가정 방문의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일정이 다 짜여 방문을 실시하기 전 건구가 교무실로 혜인을 찾아왔다. 쌤, 근데요, 저희 집 꼭 가셔야만 하나요? 전 이제까지 어떤 선생님도 집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집이 너무 누추하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어둡고 쓸쓸하고 난감한 낯빛으로 건구가 말했다. 네 맘 잘 알겠다, 건구야. 그러나 가정방문이란 단순히 집, 그러니까 하우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홈을 보러 가는 거야. 집이 누추하고 뭐하고는 문제가 되질 않아. 고대 광실에 산다 한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쓸쓸하겠니?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더 중요한 거야.
쌤은 건구의 어머니, 동생들을 만나 얘기하고 소통하며 건구를 보다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래도 건구가 정 내켜하지 않음 안 가도 괜찮아. 며칠 생각해 보렴. 혹여 아이가 상처받을까 혜인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다음날 한결 밝아진 얼굴로 건구는 수업이 끝나자 복도로 그녀를 쫓아 나오며 말했다. 쌤, 저희 집 오셔요. 홈을 보러 오신다면 기꺼이 모실게요. 제 막내 여동생이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러한 연휴를 거쳐 비로소 건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혜인을 위해 건구가 특별히 마련한 푹신한 안장 얹힌 자전거를 타고 좁다란 산길을 구불구불 한참이나 달려갔다. 쌤, 전요. 기름밥 아시죠? 기름밥 1년 만에 배운 게 참 많아요. 출발 전 다소 긴장감을 보이던 건구는 이내 밝은 표정이 되어 마치 피크닉을 가듯 즐거워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3 때 돌연 가출하여 1년간 서울 변두리 차량 정비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으며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혔던 시절의 체험담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가족 간의 불화와 애증, 아픔, 자신의 소망과 꿈 등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선 미처 나눌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건구의 집은 산속 매우 외진 곳에 자리해 있었다.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어 어느 작은 마을 오솔길에 다다르자 건구는 아연 긴장한 빛을 내비치며 자전거의 속도를 늦추었다. 쌤, 약속해요. 놀라시지 않게. 실은 저희 집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동생들은 어리고 어머니는 엄청 바빠 집을 치울 틈이 없어요. 초등학교 땐 이런 꼴 보이기 싫어 가정방문 있는 날이면 죽으라 도망만 다녔어요. 한데 쌤은 진짜 예외예요. 누굴 이렇게 제 자가용으로 모시기도 처음이고요. 쓸쓸히 웃는 그의 눈가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일렁였다. 순간 건구의 그러한 모습에서 혜인은 불현듯 자신의 고향 탐리와 그맘때의 호영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릿해왔다. 다 왔어요, 쌤. 건구는 채마밭을 낀 생울타리 너머 알록달록 빨래가 나부끼는 조그만 농가 앞에서 자전거를 세웠다. 불어오는 바람에 빨랫줄을 벗어나 삽장문 앞 풀숲 위를 펄럭이던 옷가지들이 반기듯 그를 향해 날아왔다. 유연한 손길로 허리를 굽혀 그는 오솔길 숲가에 떨어진 아기 기저귀 2개를 집어 올렸다. 머리를 드는 건구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우리 막내 영아 거예요. 그는 묵묵히 자전거를 끌고 마당가 빨랫줄로 다가가 기저귀를 널은 후 집게로 고정시켰다. 그러한 일련의 몸짓들이 어찌나 의젓하고 애련한지 혜인은 가슴이 뭉클 저며왔다. 마당을 들어서자 화단가를 아장대던 작고 귀여운 계집아이가 반색을 하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오빠! 오빠! 계집아이는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종종거리며 건구의 품을 파고들었다. 막내 영아예요. 얘 태어났을 땐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들이 넷이라뇨. 기막히죠. 한동안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데 기름밥 먹고 1년 만에 돌아오니 삭막하던 집에 웃음기가 도는 거예요. 걸음마를 하는 조그만 인형이 생겨난 거죠. 어찌나 귀엽고 앙증맞던지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얘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마음이 저렸어요. 영아를 가슴에 번쩍 안아 올리는 건구의 얼굴에 포근한 미소가 번져갔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의연하고 듬직해 보였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건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오빠 선생님 오셨어요. 오빠 선생님. 연함은 살쯤 되어 보이는 또 한 명의 여자아이가 나비같이 팔랑거리며 삽작을 들어섰다. 미리 얘기를 들었는지 대뜸 그녀를 알아보며 반기는 양이 매우 영특한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희야, 엄마 어디 가셨니? 선생님 오시는 줄 다 알면서. 건구가 아이를 바라보며 불퉁거렸다.
밭에서 지금 푸성귀 뽑고 있어. 선생님 밥 해드린다고. 얼른 가서 불러올게. 퉁명스런 건구의 말에 종다리처럼 제재거리며 아이는 쪼르르 다시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갔다. 좁다란 앞마당에 작은 토방, 그리고 쪽마루가 붙어있는 기역자형의 허름한 함석집. 누옥이었으나 뭔지 모를 정감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배어나는 집이었다. 쌤, 여기 마루에 좀 앉으세요. 너무 누추하죠? 아냐, 참 좋다. 동네가 아늑하고 앞이 탁 트여서 시원하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야트막하게 펼쳐진 연녹빛의 앞산을 바라보며 혜인은 감탄했다. 이제 막 봄빛 무르익은 마을 앞산, 잔솔과 목초, 이름 모를 산꽃으로 가득한 풍경이 더없이 평화로웠다. 건구는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산골 소년, 개울 건너 작은 마을의 초등학교를 나와 자전거로 30분이면 가닿는 읍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은 그보다 좀 더 떨어진 곳 신도시의 L고등학교에 재학 중. 생업이 농사인 부모님과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다 다리를 저는 그 때문에 학교 가까운 읍내 친척집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남동생 휘, 초등학교 3학년 희야, 그리고 한참 후에 혹처럼 태어난 막내 영아. 이상이 그의 가족사항의 전부였다. 혜인은 봄빛 가득한 쪽마루에 걸터앉아 이미 몇 번이나 확인한 건구에 관한 환경 기록부를 다시 훑었다. 건구는 영화를 엎고 말없이 마당을 서성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무언가 잔뜩 우려의 빛을 담은 채 줄곧 그녀를 관찰하고 있음이 느껴져 왔다. 그녀는 건구로부터 영화를 받아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말캉하니 살이 오른 여린 볼과 머루처럼 까맣고 초롱한 눈빛이 영락없는 인형이었다.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오는 길에 요 너머 슈퍼엘 들르느라 어여 방으로 드시어요. 어여. 한알은 푸성귀가 담긴 망태기와 음료수 봉지를 손에 들고 허둥지둥 삽작을 들어서던 건구 어머니가 엎어질 듯 다가오며 혜인의 손을 움켜잡았다. 우리 건구가 선생님을 집으로 모신 건 생전 처음이어요. 참말이어요. 툭하면 핵교도 빠지고 속 썩히더만 요즘은 뭔 신바람이 났는지 핵교를 열심히 댕겨 한숨 났어요. 건구 어머니는 주름이 가득한 손으로 때절은 플라스틱 컵에 주스를 따라 혜인에게 권했다. 아드님 정말 잘 두셨어요. 건구 얼마나 의젓하고 든든한지요. 아이고 소가지가 못돼서 엄청 속 썩여요. 지맴이 편할 적에는 곧잘 하다가도 한번 틀렸다 하면 어떻게 된 게 통 앞뒤를 몰라요. 애가 성질이 영 불같아갖고설랑. 그래도 학교 생활은 잘하는 편입니다. 공부 잘하고 씩씩하고 운동도 잘하고 예능에도 소질 있고 여러모로 재능이 많은 아이지요. 방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부엌 쪽에선 건구와 여동생들이 무언가를 만들며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먼지로 오셨는데 선생님 꼭 따뜻한 진지 드시고 가셔야 해요. 건구 어머니는 자리를 뜨려는 그녀를 한사코 만류하며 머리에 급히 수건을 두른 채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 앞에 앉아 열심히 불을 떼고 있는 건구와 희야의 모습이 보였다. 무엇을 장만하는지 건구는 불길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열심히 부지깽이를 뒤적이고 있었다. 쌤, 꼭 저녁 드시고 가셔야 해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쌤. 심심하심 우리 영아랑 산책 다녀오시든지요. 개울가 오솔길이 꽤 괜찮거든요. 놀란 얼굴로 바라보는 혜인을 향해 싱긋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건구가 그녀의 발길을 막았다. 여동생 희아는 그새 부뚜막에 올라가 제 키만큼 긴 주걱으로 쉼없이 뭔가를 휘저었다. 묵이라 했다. 도토리묵. 지난 가을 온 가족이 뒷산에서 주워온 도토리로 묵을 쓴다고 했다. 귀한 손님인 혜인을 위하여. 고마움과 감동의 마음이 뻐근해 왔다. 그녀는 이제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 없음을 알았다.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묵묵히 불을 떼는 건구의 모습은 더없이 진지하고 대견해 보였다. 아니, 아름다웠다. 혜인은 불을 떼는 건구의 등에 매달려 줄곧 장난질하는 영화를 달래 살인문을 나섰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한 바퀴 거닐다간 마을길로 들어섰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밥 짓는 저녁 연기. 고즈넉이 이내가 깔리기 시작하는 산골 마을의 개울가를 걸으며 그녀는 무언가 마음 가득 평화가 밀려옴을 느꼈다. 그녀의 뇌리엔 다시금 유년기 그리고 성장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 탐리의 우메 마을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너무도 유사한 마을이었다. 그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우메를 떠올리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의 물살이 번져갔다. 가난과 낙후 속에 용회된 산골의 저교, 뭉클한 가족의 순우한 성정. 그녀는 그간 몰랐던 건구의 많은 것을 새로이 접한 느낌이었다. 온갖 정성이 담긴 조촐한 저녁을 먹은 후 건구 어머니는 떠나려는 그녀에게 한아름의 도토리묵을 안겨주었다. 우리 건구가 선생님 드린다고 직접 만들었은께 꼭 갖고 가셔야 해요. 까칠한 손으로 몇 번이나 그녀의 손을 잡으며 건구 어머니는 마을 입구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건구는 묵 보퉁이를 자전거에 싣고 그녀를 뒷좌석에 앉힌 후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 읍내를 향해 힘껏 페달을 밟았다. 구불구불 모롱이를 돌 때마다 이내처럼 일렁이는 저녁 연기가 까닭 모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산길이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르기 전 혜인에게 묵직한 묵덩이를 건네며 건구가 말했다. 쌤, 조심히 가세요. 그래, 정말 기쁜 하루였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저도요, 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머님께도 꼭 감사의 말씀 전해다오. 버스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어 보이는 건구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해 있었다. 더할 수 없이 따사롭고 온우하고 맑은 어딘가 냉소적이고 공격적이던 모습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건구를 담임한 부임 첫 해는 그렇듯 대과 없이 지나갔다. 그만큼 그녀의 열정이 뒷받침된 때문이었을까. 아이들은 순탄하게 잘 따라주었고 한 해는 금방 지나갔다. 아이들은 2학년으로 올라갔으나 그녀는 연속해서 고1 담임을 맡게 되어 건군의 학년과는 멀어졌다. 2학년으로 올라간 건구의 새 담임은 남자였다. 고질라란 별명을 가진 거대한 체구의 나이든 물리교사였다. 그가 건구의 담임이 된 걸 알았을 때 그녀는 왠지 좋지 않은 그 어떤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툭하면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패는 체벌제일주의자였다. 곧잘 튀는 행동을 일삼는 건구의 돌출된 언행이 그의 눈에 곱게 보일 일 없었다. 그녀의 우려는 적중했다. 그즈음 건구가 흑사리파의 주 멤버로 들락거리기 시작했음을 혜인은 나중에 알았다. 그녀에겐 2학년 수업이 없어 더 이상 건구의 얼굴을 자주 대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따금씩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 건구, 잘 지내니? 하며 그녀 쪽에서 반색을 해보이나 어인일로 꾸벅 의례적인 인사를 해올 뿐 이상하게도 건구는 말이 없었다. 갑자기 어른이라도 돼버린 듯 몹시도 과묵하고 침울한 모습이었다. 격조함에서 오는 소원함과는 또 다른 무엇이 느껴졌다. 학기 초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교실 앞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벌을 서는 건구의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어 얼핏 봐선 알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으나 위로 올린 두 팔 사이로 흘낏 보이는 얼굴은 건구가 틀림없었다. 얼어붙은 듯 혜인은 그 자리에 멈춰서 건구를 바라보았다. 위로 뻗쳐 바로 내려다 보이는 꽉 움켜쥔 그의 거친 두 손이 아프게 눈을 찔러왔다. 그러나 섣불리 아는 체해선 안 된다. 교무실에 들어가 출석부를 꽂아 놓은 후 잔뜩 마음을 졸이며 그녀는 건구의 새 담임인 물리 선생에게로 다가갔다.
선생님, 전 담임으로서 건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있으세요? 아, 그러시죠. 무슨 말씀인지. 마침 다음 시간이 비어 있다며 그는 선선히 그녀와의 대화에 응해왔다. 혜인은 지난해 봄 건구의 집을 방문했던 일이며 그의 어려운 가정 환경, 가족 사항 등을 얘기한 후 건구의 성품이 의외로 여리고 올곧음을 강조했다. 애가 겉으로만 강한 척하지 속마음은 되게 여려요. 전 담임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그 애 예쁘게 봐주세요, 선생님. 한 선생님 말씀이니 참고하지요. 한데 어찌된 녀석이 지각을 밥 먹듯 해요. 곧잘 애들을 패고 겁주고. 벌써 몇 차례인지 몰라요. 참다 못해 오늘 아침에 몇 대 쥐어박은 후 복도에 벌을 세웠지요. 건구는 매일 새벽 우유 배달을 해요. 그리곤 서울에서 노점상 하는 어머니의 야채짐을 자전거에 싣고 기차역까지 날라들이지요. 그리곤 학교에 와요. 아버지는 농사일을 하는데 몸이 편치 않으시고 동생들은 다 어리고 한 동생은 다리를 절어요. 건구가 집안의 실직적 가장인 셈이지요. 듣고 보니 딱하긴 하군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각하고 애들 때리는 일은 좋지 않아요. 녀석을 불러 얘기해보죠. 물리 선생은 급히 몸을 일으켜 복도에 꿇어앉은 건구를 불러들였다. 혜인은 모른 척 그들을 피해 다음 수업을 위해 교무실에 나왔다. 새 담임이 있는 이상 건구의 일에 어설피 관여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되도록이면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고 새 담임의 입지를 고려해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다. 건구는 혜인의 그러한 태도에 소원함을 느꼈던 것일까? 어느 여름 퇴근길, 그녀는 버스 정류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초조한 모습의 건구를 발견했다. 태풍을 예고하듯 바람이 몹시 부는 스산한 저녁이었다. 학교 앞 시외버스 정류소 입구에 조그만 뜰하게 자전거를 세운 채 발부리로 돌을 툭툭 걷어차며 이따금씩 눈을 들어 교문으로 뻗은 길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건구는 그녀가 다가가자 조금 당황한 얼굴로 꾸벅 고개를 숙이며 멋쩍게 웃어 보였다.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등지고 있어 왠지 몹시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나, 건구 웬일이니? 요즘 잘 지내니? 네. 누굴 기다리고 있었니? 아니요. 그냥.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까? 말은 그리 하면서도 실은 집 걱정,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의 걱정에 그녀는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간 딸아이를 키워주고 살림을 도맡아온 시누이가 시집간 후 벌써 몇 차례나 가정부가 바뀌었고 아이는 그것에 적응이 되질 않아 아침마다 그녀의 치마폭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아침엔 출근을 말리며 유독 심하게 울어대던 딸아이가 그의 발을 헛디뎌 아파트 계단을 구르는 일이 벌어졌다. 간신히 달래어 아이의 깨진 무릎에 약을 바르고 퇴근길에 꼭 인형을 사다 주기로 약속한 후 가까스로 집을 나섰다. 하루 종일 수업 중에도 그녀의 마음은 울며 매달리던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아이를 생각하는 혜인의 얼굴에 어쩔 수 없이 우울이 드리운 것일까. 예민한 건구의 감성이 그 점을 놓칠 리 없었다. 실은 아, 아니에요, 쌤. 저 그냥 갈게요. 다음에 봬요. 그럼. 무언가 잠시 머뭇거리던 건구는 쏜살같이 자전거에 몸을 싣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감빛 노을이 깔린 여름 저녁, 자전거에 몸을 싣고 빨려들 듯 바람 속으로 사라져간 뒷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보이던지 그녀는 건구가 사라진 노을진 저녁 풍경이 뇌리에서 좀 채 사라지질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혜인은 담당 교사의 결혼으로 영어과 고2 보충 수업을 맡게 되었다.
건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틈이 너무 컸던 탓일까? 수업 중 다시 만난 건구의 모습은 너무도 낯설고 호젓한 느낌이었다. 첫 시간 반짝 반가움을 드러내며 웃어 보이던 건구는 그러나 그 후 점차 피곤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날씨가 더워지면서부터는 아예 책상에 엎드려 조는 일이 늘어만 갔다. 지겹도록 무덥던 토요일 4교시. 일이 터지고만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혜인의 수업 시간, 엎드려 자는 것을 깨우자 잠꼬대인 양 욕설을 뱉은 건구는 수업 종료 후 잠에서 깨어나자 돌연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요행이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나기는 했으나 충격에 휩싸인 학교는 장터처럼 술렁였고 의혹에 찬 따가운 시선들이 그녀를 향해 모아졌다. 체벌을 가했던지 그에 준한 폭언을 했던지 그러지 않고서야 죽기로 작정한 그러한 돌발적 행동을 할 리가 없다. 모두가 미심쩍은 눈길로 그녀의 해명을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 주위의 모든 이들로부터 혐의를 뒤집어 쓴 기막힌 상황이었다. 전후 사정,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은 교장과 건구의 담임조차도 반신반의. 그녀의 설명을 전면 다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목격자인 학생들의 정직한 증언 또한 행여 그녀를 옹호하는 발언일까 하여 의심스런 눈길들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의혹의 열쇠는 건구와의 면담임을 깨달은 듯 우르르 병원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병실에 있어야 할 건구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몇 군데의 타박상 치료 후 후유증을 우려하여 당분간 입원하라는 병원 측 지시를 어기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모든 의혹이 소멸된 후 혼자 조용히 병실을 찾으리라 생각한 그녀는 거듭되는 충격에 망연하기만 했다.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괴이적은 흉몽을 꾼 듯 너무도 견디기 힘든 하루였다.